이번 시간에는 2024년 9월 고3 모의 학력평가 12번에서 17번 지문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문입니다.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규정된 신분제는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는 양천제이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납세와 군역 등의 의무를 져야 했다. 천인은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하였다. 자, 그래서 양천제에 대한 지문이고 양인과 천인의 특징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료 집단을 뜻하던 양반은 16세기 이후 세습적으로 균역, 면제 등의 차별적 특혜를 받는 신분으로 굳어짐에 따라서 양인은 사회적으로 양반, 중인, 상민으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법적, 사회적 신분제는 과보개혁의 철폐되기 이전까지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다. 자, 해당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양천제를 설명하고 있고 이 천인과 양인의 각각의 특징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된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며 농업 생산량의 증대와 상공업의 발달로 같은 신분 안에서도 분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신분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천인의 대다수에 구성했던 노비는 속량과 도망의 방식으로 신분적 억압에서 벗어났다. 영조 연간에 편철된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노비가 속량할 수 있는 값을 백량으로 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속량을 제도화하였다. 이는 국가재정 운영상 노비제의 유지보다 그들을 양인 납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다. 몰락한 양반들은 노비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몸값을 받고 속량해주는 길을 선택했다. 자, 그리고 요 해당 문단에서는 조선 후기에 들면서 신분제 분화가 확대되었고 그 중에서도 천인 계급의 속량, 도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노비들이 점점점 줄어가는 신분적 억압에서 벗어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량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18세기 이후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민층에서는 유학이라는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학은 벼슬 하지 않은 유생을 지칭하였으나 이 시기에는 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가리키는 직역의 명칭으로 얻어졌다. 호적상 유학은 군역 면제라는 특권이 있어 상민층이 원하는 직역이었다. 유학 직역의 획득은 제도적으로 양반이 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그것이 곧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양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교적 의례의 준행, 문중과 족보의 편입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서 상민층은 유학 직역을 발판으로 양반 문화를 모방하면서 양반으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자, 해당 문단에서는 18세기 이후 상민층에게 나타난 신분적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민층은 이 유학이라는 직역을 얻고자 하였는데 유학의 직역을 얻게 되면 군역 면제라는 혜택을 받게 되었고 하였지만 기존의 양반들이 이런 유학의 직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도 나와 있었죠. 그리고 양반 집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유교적 의례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족보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신분 산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과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금적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양반들이 비양반층의 진입을 막는 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지만 비양반층이 양반에 접근하고자 하는 힘은 더 강하게 작동하였다. 유학의 증가는 이러한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조선 후기 신분 상승 현상에 의해서 양반의 하한선이 내려가고 비양반층의 상한선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양반층이 양반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사회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 지문입니다. 경국대전 체제에서 양인은 관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주의 일부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양반 이외의 신분에서 관료가 되기는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17세기의 유형원은 반개수록을 통해 19세기의 정약용은 경세유표 등을 통해 각각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일련의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유형원과 정약용을 통해서 각각의 이 도덕적 능력주의에 기초한
이 사회 개혁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학자들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가 공동체를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서 운영하고 구성원도 도덕적으로 만드는 도덕국가의 건설이었다. 신분세습을 비판한 그는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천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노비제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비도덕적 직업이라고 생각한 광대와 같은 직업군을 철폐하고 산업공상의 사민으로 편성하고자 했다. 그는 과거 대신 공거제를 통해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자를 추천하여 선발하여 여러 단계의 교육을 한 후 최소한의 학식을 확인하여 관료로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도덕적 기준을 관료 선발로 하고 지방에서도 관료 선발의 인원을 적절하게 분배하면 향촌사의 풍속도 도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유영원 해당 문단에서는 유영원의 주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덕국가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여 관료 제도를 또는 신분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신분의 세습을 비판하고 있었고 노비제를 비판하고 있었고 공거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으며 도덕적 기준으로 관료를 선발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신분제가 동요하는 상황에서 삼이 뒤섞여 사는 것은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산업경상별로 구분하여 거주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하였다. 이에 맞춰 사집단을 재편하고자 했다. 도덕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서 추천으로 예비관료인 선사를 선발하고 일정한 교육을 한 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 관료를 선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거주지에서 더 많은 선사를 선발하도록 했지만 농민과 산업공인에서도 선사의 선발 인원을 배정하는 듯 노비의 사집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비제에 대해서는 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해당 문단은 정약용의 주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선사의 선발, 그 다음에 노비제 유지 이런 것들이 주요 주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덕적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두 사람은 모두 사회 지배층으로서 사에 주목하였다. 유영의 다스린 자인 사와 다스림을 받는 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천하의 이치라고 보고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지배층인 사를 구성하고자 했다. 정약용도 양반의 세습을 비판하여 도덕적 능력에 따라서 사회 지배층을 재편하는 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또한 두 사람은 사회 전체의 도덕적 실천을 이끌기 위해서 사회 집단인 정치 권력, 경제력 등을 집중시키려 했고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회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서 도덕국가 체제를 추구하였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유영원과 정약용이 주장했던 내용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배층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했고 이런 사회 지배층의 권한 확대와 지배층의 재구성을 통해서 도덕국가를 건설할 목적이 일치했다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본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번입니다.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조선 후기 유학의 증가 현상은 경국대전의 신분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은 이 유학 역시 신분제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신분제가 무너졌다, 파괴되었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4번은 틀린 선지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일련의 개혁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5번 보면 유영원과 정약용은 모두 시험으로 도덕적 능력이 우수한 이를 선발하여 교육한 후 관료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라고 나와 있지만 이 유영원은 공고제를 통해서 과거제 대신 공고제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선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추천을 통해서 선사를 이제 선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5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14번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3번 보면 기역은 상민층이 유학의 직역을 얻는 것을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반으로 인정받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이고 디귿은 능력주의를 통해서 인재 등록의 신분의 벽을 두지 않으려는 방안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역을 보면
유교적 의례와 준해, 족보 편입 등 조건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양반들이 새로 유입되는 직역을 통해서 유입되는 양반들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것들 장치들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역은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디귿 능력주의를 통해서 인재 등등의 신분을 두지 않으렸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지배층의 사로 구성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선지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나를 바탕으로 다음 기역, 리을에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 아래로 사는 공상에 힘써 일하고 위로 사가 효도하고 공경하니 이는 나라의 기풍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신분에 따라서 나눠야 되고 사가 가장 높은 계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형과 정약용 모두 동의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니은 산업공상 누구나 인의를 실천했다면 비록 농부의 자식이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지나친 일이 아닐 것이다. 도덕적 관점에서 이제 관리가 나아가는 건 둘 다 인정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행으로 인재를 판단하려면 천하를 다투어 힘쓸 것이니 나라 안의 모든 이에게 존귀하게 될 기회가 열릴 것이다. 나라의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분제를 철폐하자 또는 노비제를 철폐하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유형만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엄연하니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사가 위계가 분명하고 나라가 평화하게 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민이 양반 계층으로 넘어갈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형과 정약용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 정약용은 기역에 동의하고 디귿에 동의하지 않겠군 해서 5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반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6세기 초 영국의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가상국가를 통해 당대 사회를 비판했다. 그가 제시한 유토피아에서는 현실 국가와 달리 모두가 일하고 사치에 필요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루 6시간만 일해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노동을 명제받는 학자 계급이 존재한다. 성직자 권력 등 권력층은 이 학자 계급에서만 나오도록 하였는데 학자 계급은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연구와 공공의 일에 점령한다. 학자 계급은 능력이 있는 성직자가 추천하고 대표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다. 그러나 학자 계급도 성과가 부족하면 노동자 계급으로 돌아갈 수 있고 노동 계급도 공부에 진전이 있으면 학자 계급으로 승격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 보면 유토피아에서 노동 계급과 학자 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계급 간의 차등이 없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나에서 차등을 엄격하게 유기하고자, 이 부분이 틀렸죠. 차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17번 A의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찾으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A가 어디 있냐면 직역 명칭으로 굳어졌다. 그러니까 뭔가가 단단해졌다, 변화가 없어졌다, 변화가 사라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용이 우리 집의 가운으로 확고하게 굳어졌다. 딱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 9월 고3 모의평가 12번에서 17번 지문 설명 진행하였습니다.